네, 오늘 이어서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복습을 먼저 하겠는데요. 도요벨트가 그 이론적인 사고, 즉 학문적 사고가 이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선험적인 비판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이론적 사고의 종교적인 뿌리를 발견하는데 이 철학이라는 학문의 정의, 데피니션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그 넌 크리스찬 필로소퍼들이 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철학에 대한 정의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수정을 해서 이 두 번째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철학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론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가능한가에 대한 선험적인 비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신앙적인 차원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신적으로 또 세계관적으로 이제 공황 상태에 있던 서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 두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철학은 의미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의미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 영역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철학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철학은 이론적 사고의 종교적인 뿌리가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철학의 정의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발전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론적인 사고가 가능한가?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인 antithes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물병을 경제학적인 면에서 분석하려고 할 때, 경제학적으로 어프로치할 때 그것은 내가 이 물병을 다른 양상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경제적인 양상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양상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양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논리적인 양상이에요.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학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양상, 경제학적인 양상이 만날 때 경제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론적인 종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두 양상이 대립되어 있는 것을 이론적인 어떤 반립, 대립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의 학문이 되는 것을 이론적인 종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 존재의 집중점이고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한 양상을 가지고 오고 논리적인 양상을 합쳐서 그 학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집중점은 그 하나님, 마음의 기원을 향해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이 있는데 좀 더 순종하는 방향이냐 불순종하는 방향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 종교적인 전제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물론 이제 그것도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제가 보여줬던 두 책은 바로 단순히 사상뿐만 아니라 문화도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종교적인 뿌리, 그것을 두 가지의 모티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왜 두 가지냐? 그것은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 여기는 뭐 히랍적인 세계관, 중세적, 근대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늘 언제나 하나의 궁극적인 기원이 나타나면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의 정반과 같은 변증법적인 그런 다른 하나가 나타나서 서로 갈등 관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 물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연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와 형상이 서로 다르면서 나중에는 이것은 자연을 절대화하는 반면에 이 폼은, 형상은 문화를 절대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내적인 또 변증법적인 긴장 관계를 일으킨다는 것을 도이벨트는 드러내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과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더 발전되지 못하고 결국은 중세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이제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것을 자연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은총은 그 위에 어거스틴의 신학을 덧입힌 것이에요. 그런 이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중세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서로 다른 이층 구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붕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가 끝이 나고 근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근대에는 두 가지 다른 기본적인 종교적인 동인이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동인, 이 칸트가 말했던 자연과 자유라고 하는 동인이 있는 반면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동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종교 개혁과 반대되는 운동은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자연을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되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니까 인간의 자유가 구속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도 자연과학 법칙 속에 종속되니까 자유할 여지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의 패러다임도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다 깨어져 버려요.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이벨트는 진정한 해결책은 창조, 타락, 구속과 같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학우는 제가 미리 여기 연결해 놓은 All of Life Redeemed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제 이름을 클릭하면은 여기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전체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 중에서 3장과 4장을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3장은 서양 철학에 대한 선험적인 비판인데 이걸 쭉 내려가면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form, matter, motive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장에 들어가면은 서양 문화 전체에 대한 선험적인 비판인데 여기도 그리스 문화 또 그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 놓았어요. 동일하게 이 같은 그 religious ground motive를 사용해서 비판해 놓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우는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는 오늘 할 내용 핸드릭 반 리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하기 전에 도이벨트와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더 소개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봤고 도이벨트와 함께 활동했던 폴렌호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목사님이셨고 또 나중에 철학을 또 공부해서 철학부의 교수님이었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켈비니즘과 철학의 개혁, Calvinism and the Reformation of the Philosophy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과 도이벨트가 함께 그 양상 이론을 만들었지만 이분의 의견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실제로 이분은 좀 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도이벨트는 전체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서로 대부분 공통적이지만 약간의 다른 점들도 있다는 것 참고하기 바라고 그걸 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 후계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법 하우스왈트라는 경제학 교수님이에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분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도이벨트의 그 관점에서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해요. 이 Hope in Troubled Times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째는 가난의 문제,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테러리즘. 자, 이 세 가지가 자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적었어요. 그래서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is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한번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그버트 스큐만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테크놀로지에 관한 분야에서 기독교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통합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공학도 공부하셨고 철학도 공부하셨고 또 네덜란드의 상원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여러분의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신앙과 잘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분의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하구가 여기에 관심 있다고 말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또 최근에 제가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을 한글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면 제가 그 책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고,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피운이라는 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로 이 문화 철학에 대해서 문화 철학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한 분이고요. 이 행크 헤일츠마라는 교수님은 이 도이벨트 스페셜 체어에서 강의를 했던 분이고, 주로 기독교 철학을 많이 강의했던 분이에요. 이 헤일츠마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배운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응답이다, response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핸드릭 반 리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분도 도이벨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분도 엔지니어로서 처음에는 이제 공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철학을 또 공부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에 저항하는 그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가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이분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학문관에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뭐냐? 학문은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은 일단은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고, 또 그 지식은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획득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상식적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할 거고, 그런데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정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학문적인 지식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도이벨트의 양상 이론을 접목하면 하나의 양상 안에 관련된 지식이다. 즉 법학은 어떤 법적인 양상에 관련된 지식을 모아놓은 것이 법학이고, 또 생명과학은 어떤 생물학적인 양상의 모든 지식들을 모아놓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생물학이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정합성, 서로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되고 서로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근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가 한 학문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현실에 대한 법칙들로서 학문은 그 현실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탐구하는 것이고, 결국 언어로 표현이 되겠죠. 그게 한국어이든 영어이든 다른 나라 언어이든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칙들은 보편적으로 유효해야 되겠죠. 이것이 한국에서만 유효하고 미국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 리센의 철학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철학은 도이벨트와 비슷한 면도 있고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도이벨트나 폴렌호벤과 같이 철학이란 근본적으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모든 한계적 또는 궁극적 질문을 다루는 동시에 개별 학문들을 연결하고 포괄하는 총체적인 학문적 고리로 이해하면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저수지와 같다는 거죠. 큰 호수에 저수지가 있고 수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수문을 각 개별 학문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개별 학문들을 통해서 각각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학문적인 지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호수를 상상해 보고 거기 15개의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면, 처음에 수학적인 문을 탁 열면 거기서 수학적인 지식이 나온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문을 열면 생물학적인 지식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과 철학은 신앙에 의존한다. 이것을 비유에 표현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뿌리와 같다. 철학은 줄기와 같고요. 개별 학문은 가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판리센의 학문과 신앙관에 대해서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학문과 신앙관을 보면은 학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이념 자체가 이미 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를 말하기보다는 그 학문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세계관이고 또 시대 정신도 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적인 요소로서 그 학자의 학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반 리센은 도예벨트와 같이 또 폴렌호벤과 같이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과 불가분리의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반 리센이 여기에 기초해서 더 이상 발전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